오늘의 남양 특집, 오늘은 썰 위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지 못한 썰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광고 보고 왔는데 체육관 썰 푼다. 이건 중학교 때 내가 겪은 이야기야. 내가 2학년 될 때였나? 그때부터 갑자기 학교에 체육관을 짓기 시작했어. 어차피 곧 있으면 졸업인데 왜 이제서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었지. 건물은 빠른 속도로 공사가 되어갔어. 2학년 2학기쯤 건물의 외벽 공사가 끝났지. 근처에 철골이나 벽돌 같은 게 잔뜩 놓여져 있었어. 선생님들은 아직 완공되지 않았으니까 들어가면 위험하다고 했지. 하지만 애들이 말을 들을 리가 없어. 점심시간만 되면 애들이 체육관에 들락날락거렸어. 아직 문이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잠글 방법도 없었나 봐. 일은 애들과의 농구 연습 때 벌어졌어. 학교에서 수행평가로 농구를 한다는 거야. 친한 친구끼리 학교 운동장에 모여서 연습하기로 했어. 참고로 체육관은 운동장 부지에 건설되었어. 운동장의 일부를 떼어다가 체육관으로 만들었어. 그렇게 친한 애들 5명이서 시간을 맞췄어. 근데 애들이 학원 때문에 10시에나 나올 수 있다는 거야. 하는 수 없이 10시에 애들이 모였지. 밤이 늦으니까 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웠어. 이상하게 가로등에 불도 안 들어왔지. 우리는 어두운 와중에도 계속해서 농구를 했어. 그때 어떤 애가 온 힘을 다해서 3점슛을 날렸는데 방향이 체육관 쪽으로 샌 거야. 날린 애는 공을 주우러 그쪽으로 달려갔지. 근데 공을 주웠는데도 안 돌아오고 멍하니 서 있는 거야. 다른 애들이랑 그쪽으로 달려갔지. 안 오고 뭐 하냐고 하면서. 근데 얘가 체육관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우리도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니까 알겠더라. 어떤 여자의 웃음소리였어. 그때가 늦은 밤이어서 당시에는 엄청나게 무서웠어. 우리는 굳어서 가만히 멈춰 서 있었어. 얼마 뒤에 체육관에서 누가 성큼성큼 걸어 나오더라. 알고 보니까 고딩 남녀였어. 년들이 안에서 섹스하고 있었던 거지. 우리 보고 뭘 보냐고 소리친 다음에 그냥 가더라. 아이스 브레이킹이었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여기까지는 아이스 브레이킹 썰이었고요. 공포. 무서운 이야기. 동사무소에서 일하다가 겪은 경험, 그리고 들은 묘한 일. 2년 조금 안 되게 동사무소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들었거나 경험했던 정말 기묘한 일들이 있어. 1번, 지역마다 좀 낡은 한 세대 전 느낌의 아파트 같은 거 있잖아. 이런 데는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 가족도 없고 돈도 없으니 밖에 있는 모정에서 다 같이 모이는 경우가 많아. 그런 데로 물건을 전해주거나 가정 방문하러 가야 돼. 근데 이제 가잖아? 모정에 있는 모든 시선이 내 쪽을 향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계속. CCTV라면서 농담하고 그러긴 하지만 처음 봤을 때 느낌은 정말 기괴했어. 우리 지역분인지 모르겠는데 일 셌던 동사무소 복지팀 여성은 가정 방문할 때 남성을 대동해야 돼. 여초였어서 남자는 잘 몰라. 기초수급자들이나 독거노인들 상담하거나 기부 물품 전하러 가는 거라 힘쓸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같은 이유라고 생각했지. 어느 날 물품 전달하러 가는 길에 왜 굳이 둘이 가야 되냐고 물어봤어. 궁금하잖아. 원래는 나도 혼자 다녔는데 언제 독거노인 집을 방문한 이유로 꼭 남자 한 명을 데리고 가. 여기가 아니라 전에 있었던 일이라면서 운을 띄웠어. 그 집에 가니까 아무 반응도 없고 문도 안 잠겨있고 그래서 뭔 일 있나 해서 들어가 봤더니 방구석에 누워서 있었다. 그냥 벽을 향해 누워만 있었는데 자는 느낌이 아니었다. 그래서 물품만 두고 복귀했다. 돌아와서 보니 그 사람 옛날에 자기 부모를 살해한 살인범이었다. 그래서 나름 극한 직업이구나 싶었어. 3. 빌드업은 제일 저런데 가장 잊지 못할 일이야. 보건소에 물품 수령하러 가는 길이었어. 가는 길에 당연히 아파트들이 있었고 오늘도 일이구나 하고 가던 중 퍽! 하고 소리가 났어. 진짜 말도 안 되게 큰 소리였어. 바로 근처니까 무슨 일이나 보러 갔는데 아파트에서 누가 투신 자살했더라. 지금도 뭐라 표현할 길이 없는 현장이었어. 아마도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라는 썰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진짜인가? 싶은 일이 진짜의 확률이 높아. 세상이 원래 아이러니로 가득 찼기 때문에. 살인마였다. 이게 너무 영화 같은 데서 클리셰로 나오니까 다가오질 않는데 오히려 이런 글들이 실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노숙자 아저씨 썰. 우연히 여기 들어왔다가 생각나서 써본다. 내가 초등학교 때 늘 지나다니던 역 근처에 노숙자 아저씨가 한 명 있었어. 약간 살찐 김씨같이 생겼고 긴 수염에 항상 모자를 쓰고 땅바닥에 앉아 있었어. 나랑 접점은 없었는데 딱 한 번 내가 빵을 드린 적이 있었어. 그때 나는 친구들이랑 같이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다가 무슨 이유인지 빵을 드렸던 것 같아. 친구들은 다 말렸는데 나는 그냥 아저씨 드세요 하고 드렸던 것 같아. 아저씨는 딱히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포장을 뜯더니 먹으면서 돈 좀 줘 이러더라. 나는 감사는커녕 오히려 돈을 달라니까 어이가 없어서 그냥 대꾸도 안 하고 길을 건너갔어. 그리고 며칠 뒤에 내가 그 역 건너편에 버스를 탈 일이 있었어. 그 당시에 내가 홈플러스 내부에서 하는 무슨 학원 같은 게 있었는데 그날은 버스를 타고 가려고 했어. 그날도 노숙자 아저씨가 있었는데 나는 쌩까고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그 아저씨가 일어나더니 내 옆에 서는 거야. 나는 순간 개쫄아서 씨발 돈 뜯기나? 라고 생각했는데 노숙자 아저씨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먼저 가는 거야.
그래서 아니구나 하고 가는데 그 아저씨도 같은 정류장으로 가는 거야. 나는 버스를 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떨어져서 기다리다가 멀리서 버스가 오는 게 보였어. 신호에 걸려 기다리던 버스가 오면 타면 되는데 갑자기 아저씨가 말을 거는 거야. 저거 타? 내가 네 라고 대답하니까 갑자기 타지 마라 하는 거야. 나는 왜요? 라고 했는데 아저씨는 계속 타지 마, 타지 말라고 이런 말을 중얼거렸어. 나는 아저씨가 정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버스를 타려는데 아저씨가 내 어깨를 꽉 잡으면서 타면 안 된다고! 라고 존나 크게 소리 지르는 거야. 나는 존나 쫄아서 온몸이 굳어버렸어. 결국 버스는 왔고 나는 쫄아서 못 탔어. 그때 우리 말고도 아줌마 한 명 있었는데 아줌마는 그냥 보고만 있었어. 아마 아줌마도 아저씨가 거짓골이고 이상해 보여서 겁먹었겠지. 그러다가 나랑 눈이 마주치고 나를 도와주려고 내 쪽으로 다가오는데 갑자기 존나 크게 콱콱 소리가 나서 그쪽으로 보니까 내가 타야 했던 버스를 큰 트럭이 쳐버렸더라. 너무 놀라서 아줌마랑 나는 벙쪄 있었고 노숙자 아저씨는 그걸 보더니 타지 말라고 했잖아 하고는 그냥 휑하고 가버렸어. 나랑 아줌마는 한참을 서 있다가 눈으로 인사하고 헤어졌어. 그날 너무 이상해서 홈플러스 쪽으로 가지 않았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어. 그 버스에 있는 사람이 죽었는지 아닌지 그런 건 잘 모르겠다. 뉴스에도 나왔던 것 같지도 않고 그날 너무 기분이 이상해서 일찍 잤던 것 같아. 내 인생에서 가장 신기한 일을 한번 써봤다. 이거는 실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미래를 예측한다 약간 그런 클리셰 같이 보이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돼요. 그 아저씨가 몰래 트럭의 브레이크 패널을 끊어놨거나 뭔가 그런 사보타주를 한 거야. 앙심을 품고 아니면 뭔가 그 청부를 받고 그래서 씨발 쟤 그래도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줬는데 하고서 살려준 거지. 약간 그런 식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해석을 저는 좀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귀신? 사람이 더 무섭다. 내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해. 난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이지만 가끔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기도 했고 정말 소름 돋게 무서워서 도망친 때도 있었지만 어느 것 하나도 이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나에게는 사촌 동생들이 있어. 아버지 형제들의 자녀인데 명절이 아니라면 서로 볼 일도 없는 사이지. 서로 거주지도 멀리 떨어져 있고 내가 어렸을 때는 미성년자들에게 핸드폰이 널리 보급된 시절도 아니라서 서로 연락을 잘 안 했어. 작은 아버지에게는 자녀가 3명 있었어. 딸 2명, 아들 하나였는데 그냥 평범한 남매들이었어. 서로 놀다가도 싸우고 사이가 좋진 않은데 가족애로 끈끈한 그런 사이. 내가 10대 중반에 접어들기까지는 문제가 있다고 눈치를 못 챘었지. 동생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눈으로 보게 된 건 고등학교 1학년 때였고 작은 아버지 부인 그러니까 작은 어머니는 키는 작지만 덩치는 좀 있었어. 지금 생각해보니 힘도 좀 셌던 것 같아. 유년 시절의 작은 어머니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였어. 내가 어려서 눈치를 못 챘을 수 있겠지만 동생들도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 그냥 1년에 한두 번, 많으면 5-6번을 만나며 한 해 한 해 흘러갔어. 어렸을 때는 서로 얼굴만 봐도 웃고 같이 마당에서 놀던 동생들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소극적이게 되고 조금씩 어두워져 가는 걸 느꼈다. 나는 그냥 서로 나이를 먹으면서 자아가 생기고 각자 학업에 신경 쓰고 사춘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같이 목욕탕에 가서 남동생의 몸에 멍자국과 피부병이 퍼진 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몸 상태도 같은 또래에 비해서 너무 말랐었어. 나랑 1살 차이의 다른 남동생도 이걸 봤는데 이건 뭔가 아니다 싶어서 다시 옷을 입히고 목욕탕 앞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나랑 1살 터울의 남동생은 대충 샤워만 끝내고 목욕탕을 나왔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냐고. 몸이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병원에 왜 안 갔냐고 물어봤는데 얘가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내가 계속 타이레드 물어보는데도 묵묵부답이고 옆에서 같이 보던 남동생이 답답했는지 욕하고 소리 지르면서 막 따져 물었는데 얘가 화를 내면서 형들이 뭘 알아 씨발 하고 소리를 팍 지르는 거야. 너무 순하고 장난기 많았던 동생인지라 너무 놀랐었다. 아무튼 다른 남동생이 빡쳐서 달려들려는 거 말리고 할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날은 끝이 났어. 학교폭력을 의심했지만 그러기에는 기아에 가까운 상태와 피부병이 설명이 안 됐어. 설령 학교폭력이 시달리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보살핌 없이 방치되었다고 밖에는 추측이 불가능했어. 아무튼 다음날 제사 지내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짐을 싸고 있는데 작은 어머니가 내 옆에 앉는 거야. 어제 목욕탕에 잘 다녀왔나고 묻더라.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불안해하고 있는 건 중학생인 나도 알아챌 수 있었어. 의혹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이때였다. 인연이 가해자다 라고 확신을 했어. 생각해보면 확실히 이상하긴 했다. 명절에 어른들 뵙고 하면 보통은 용돈을 받잖아. 그 용돈으로 가지고 싶은 거 사본 경험들 다들 한 번씩은 있잖아. 근데 작은 아버지 아이들은 그 돈을 가져본 적이 없었을 거야. 왜냐하면 아이들이 돈을 받고 나면 작은 어머니가 빼앗아 가듯이 가져가거나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줬어. 심지어 나를 포함한 다른 조카들에게도 용돈을 좋은 곳에 써보는 게 어떻겠냐면서 돈을 요구했어. 물론 주진 않았지만. 여동생들은 화장품도 제대로 바르지 않았는지 아침에 일어나면 피부가 희게 번져있고 올해에 비해서 외모를 너무 안 가꾼다는 느낌이 있었어. 설날, 그러니까 1, 2월 달인데 동생들이 여름 옷을 입고 온 적도 한두 번 있었어.
엄마가 말없이 옷 사준 거 보고 눈치를 챘어야 됐는데 왜 그때 작은 어머니가 화를 낸지 깊게 생각해봤어야 되는데 아무튼 별일 없었다고 대충 둘러대고 집으로 돌아갔다. 가는 길에 아빠에게 동생들이 이상하다고 물어봤는데 한숨만 한번 푹 쉬고 아무 말도 안 해줬어. 그렇게 나는 집을 돌아가고 그날의 기억과 확신도 어느새 희미하게 잊은 채 일상으로 돌아와서 계속 이어갔어. 모든 걸 알게 된 건 고등학교 1학년 겨울이었어. 12월 말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새해가 다가오는 때였어. 문제의 동생들은 인천에 살고 있었는데 아빠가 인천공항에 갈 일이 생겨서 따라간 김에 동생들 보러 집에 갔었어. 그때 동생들이 평수 작은 낡은 빌라에 살고 있었는데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검은색 곰팡이와 무엇인지 모를 누런 얼룩이 벽과 천장을 뒤덮고 있었고 뭔지 모를 악취가 나고 있었고 실내에는 물건들이 어지러져 있었고 심지어 깨진 물건이 방치된 적도 있었다. 주방에는 당분간 요리를 했던 흔적 없이 설거지거리만 있었어. 무엇보다 믿을 수 없었던 건 난방도 안 되고 있는 차가운 방에 여름옷 차림으로 있는 동생들. 아빠도 나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집안을 살펴보기 시작했어. 낡은 청소기는 작동도 안 되고 화장실은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썩은 내가 진동했고 천장을 뒤져보니 햇반이랑 통조림 몇 개만 나뒹굴고 있었어. 5인 가족이 사는 곳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환경이었어. 일단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외투를 벗어서 남동생을 입혀줬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아빠랑 멘붕에 빠져 있었던데 작은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왔어. 우리 얼굴을 보고는 표정이 험악해지더니 왜 연락도 없이 집으로 쳐들어오냐고 소리를 막 질러댔어. 작은 어머니 얼굴을 보자마자 화가 치밀었던 아빠는 집이랑 네 자식들이 왜 이 꼴이냐며 따져 묻기 시작했는데 대답하는 게 정말 무서웠어. 이 집은 하느님의 보호를 받는 집이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냐는 대답. 설마 했는데 종교에 빠진 거였어. 그것도 사이비 종교. 옆에 있던 나도 극대노해서 씨발 하느님의 보호를 해서 애들이 이렇게 지내요? 라고 따졌는데 작은 어머니가 나를 벽으로 밀쳤어. 그걸 보고 더 화가 난 아빠가 작은 어머니를 끌고 동생들 집 밖으로 나갔다. 그 뒤로는 뭐 혼돈의 카오스였어. 난 충격받아서 그냥 멍 때리고 있었고 동생들은 울기 시작했어. 뭘 해야 하나 싶은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였어. 지갑에 있던 부모님 몰래 알바에서 번 돈을 손에 쥐어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결국 그 집에 1시간 정도 있다가 경찰 부르고 나서 집으로 왔다. 혼자 집에 가라는 말에 나 혼자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왔어. 나중에서야 참상의 진상을 알게 됐는데 작은 어머니는 어느 순간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돈, 시간 모두 사이비 교회에 할애하고 있었어. 그때 사업 중이던 작은 아버지는 바빠서 집에 오는 날이 거의 없었고 가정을 돌보는 건 돈으로 대신했다. 아, 돈을 그러면 다 사이비 종교에다가 넣은 거야? 사이비 종교에 빠진 그 미친년은 생활비는 물론이고 동생들이 받은 용돈까지 뺏어서 교단에 헌납하고 있었던 거야. 나중에서야 동생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일주일에 한두 번 밖에 집에 오지 않는다고 해. 동생들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중학교 올라갈 때까지 자기 자식들을 방치하면서 키운 거야. 그나마 일주일에 한두 번 집에 오는 날은 동생들이 더 싫어했어. 동생들이 교회를 싫어한다는 이유로 구타와 폭언을 일삼고 이상한 종교의식까지 강제로 했다고 한다. 작은 어머니에 따라서 교회 가보기도 했는데 그곳의 어른들은 이상했다고 해. 목사한테 절하고 설교 들으면서 울기도 하고 서로 때리기도 했다는데 어린 아이들이 이거 보면서 얼마나 충격받았을지 지금도 치가 떨린다. 무엇보다 TV에서나 나오는 일로만 여겨졌던 이런 사건이 내 가족한테 일어났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어. 웬 눈치채지 못했을까. 다행히도 이혼소송은 거의 끝나갈 때였고 이혼이 완료된 뒤에는 그 미친년하고 떨어져 살게 되었어.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다. 아, 이거는 실화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썰이 제일 재밌어요. 그러니까 재밌다고 하면 좀 그런가? 제일 무서워요. 도박, 약물, 사이비 이거 3개가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남양 특집 3개야. 다 실화를 기반이야. 뭔가 그걸 겪은 사람밖에 느낄 수 없는 워딩들이 안에 들어가 있어. 고전 야동을 좋아하는 친구. 예전 친구 녀석 중 하나는 고전 야동 매니아다. 어디서 어떻게 구했는데 VHS 특유의 질감이 묻어나는 야동을 잘도 구해본다. 대충 봐도 70, 80년대 서구권 야동들이다. 무조건 고전 야동들로만 나를 친다고 한다. 친구들에게 물었다. 요즘 4K 야동 보면 타율까지 존나 리얼한데 이걸 왜 보냐? 근데 그 새끼는 쑥스러운 듯 그런 얘기를 했다. 이 영상들의 여자들 중 죽은 여자들이 이미 상당수일 거야. 그걸 생각하니 너무 짜릿해. 그 새끼의 말론 저 당시 포르노 업계는 거의 지옥 그 자체였다고 한다. 포르노를 찍을 때 마약은 기본이고 미성년자 포르노도 대놓고 찍던 시절이라고. 촬영 중 마약과 다투다? 마약과 다투약으로 죽는 애들도 많았대. 고전 야동은 거의 스너프에 가까운 게 많아서 아마 지금까지 살아있는 여자는 20%도 안 될 거로 장담하더라. 요즘 야동들은 너무 자기적이고 엔터테인먼트에서 전혀 꼴리지가 않는데 무서운 새끼였어. 야동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들려있는 정상적인 성욕이 아닌 것 같은. 마약과 다투야. 마약과 다투다 뭐 이런 건 줄 알았어 나는.
마약과 다투다니. 군대에 있을 때 본 저주인형. 15번 군번이야. 일병 5개 때부터 겪은 일인데 나보다 3개월 선임이 있었어. 소대도 다르고 말도 거의 안 해봤는데 성격은 좀 조용하고 소심한 성격이었는데 잔실수가 좀 많았었어. 내가 기억하기론 통신개원이었다가 실수가 많아서 보일러병으로 빠졌다고 들었어.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내가 있었던 곳은 동기생활관으로 돼 있는데 그 선임 내 기수가 8명이어서 4명씩 2개로 쪼개져 있다고 해. 그리고 그 선임 A 그리고 문제가 생긴 선임 B 일꺽대 일과를 마치고 4시부터 하는 세욕시간 끝나고 슬슬 한두 명씩 막사 안으로 들어오는데 B 생활관 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야. 모두 놀라서 그쪽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누구 관물대 아래에 나뭇가지를 엮어놓은 게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까 나무 잔가지를 모아서 저주인형 모양으로 엮어놓은 거였어. 충격적이어서 알기 싫어도 형태가 지금도 뇌리에 박혀있는데 자세히 묘사해보면 나무 잔가지들을 지프로 만든 저주인형처럼 엮어놨는데 나뭇가지들을 버려진 케이블 타이, 노끈 같은 걸로 묶어놓아서 인형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못도 박아놨는데 여기 특성상 제대로 된 새못을 구할 수 없어서 그런지 구부러지고 녹슨 그런 못, 몸통 쪽에 3-4개 정도 박혀있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 인형 안쪽에 생쌀이랑 피랑 인형 받은 선임 걸로 추정되는 머리카락도. 당연히 중대는 뒤집어졌고 분위기도 완전히 험악해졌어. B 선임은 오줌 눈물질이고 모두 그 선임이 이런 일을 당할 원한을 샀을 거로 생각을 못했어. 에이스는 아니어도 평타는 치는 군생활을 했었고 성격도 막 삐뚤어지거나 후임 갈구는 그런 놈도 아니었거든. 어쨌든 간부가 와서 인형 수거해가고 인형 받은 선임은 중대장에 데려갔어. 그리고 결국 범인은 이틀 만에 잡혀왔는데 앞서 말한 A였어.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내 맞선임이 친한 부사관한테 들은 바로는 A랑 B는 서로 훈련소 같은 분대부터 같은 중대까지 온 알똥기인데 훈련병 시절부터 B가 A를 존나게 갈궜다고 했어. 진짜 조그만 실수에도 엄청 욕하고 같은 중대 와서도 저러고 후임 앞에서도 갈구고 이런 게 1년쯤 되니까 원한이 착착 쌓여간 거겠지. 그리고 결국 다 같이 이용하는 싸지방에서 저주인형 만드는 걸 쳐볼 순 없으니 대충 알고 있는 대로 야매로 만들었다고 해. 딸은 취사지원 갔을 때 훔쳐왔다고 해. DIY로. 결국 A, B 모두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갔어. 인형을 받은 건 B지만 B에게도 A가 저지른 죄가 있으니까. 그리고 인형은 불태워버렸다고 해.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났으면 내가 엿다 쓰지도 않았을 거야. B 선임이 생활하던 생활관이 원래부터 귀신 나오는 생활관이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귀신이 나온다고는 하는데 정말 사소하게 아주 가끔 저지르는지라 막상 거기 사는 사람들도 거의 신경 안 쓰고 살고 있었어. 대충 거기서 있었던 일을 들어보면 그 생활관 스피커만 유독 지직거린다거나 아무런 고장도 없고 새로 바꿔봐도 지직거리고 불침번이 인원 점검하면 B 생활관에서만 가끔 출타나 근무 중의 이유로 비어있어야 할 인원이 있었어. 아무도 없는 방에 사람 실루엣이 가끔 보였어. 이 정도였어. 그마저도 1번을 제외하면 한 달에 한 번 보면 많이 본 정도. 우리 중대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생활관에 있던 사람이 3년 전쯤에 자살을 했었는데 그 생활관 창문 밖에 바로 보이는 고목나무에 목을 맸다고 해. 그리고 이후에 고목나무는 밑독만 남기고 베어지고 그 사건 이후에 밑족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참고로 인형 재료로 쓴 가지는 이 밑독만 남은 나무에서 뜯어내거나 굳이 이 나무 주위에서 구했다고 해. 일부러 저주받은 느낌으로다가. 다시 돌아와서 저주인형 사건 이후에 생활관의 분위기가 바뀌었어. 원래대로라면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그 현상이 주 한 번에서 2번이 돼버리고 아예 밤에는 불침번이 근무 중에 사람이 목매단 실루엣까지 봤다는 소식이 연달아 들려왔어. 그리고 이것에 쐐기를 박은 게 누가 주말에 2층 침대에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침대가 무너졌다고 해. 정말 다행히 1층 쪽엔 아무도 없었는데 M1 2층 쪽에서 자고 있던 선임은 허리를 다쳤어. 간부가 와서 확인해보니까 분명 멀쩡해야 될 이음새 나사가 부러져 있거나 어떤 건 비틀어져서 뜯겨나간 것도 있었다 그랬어. 확인한 간부가 말하길 멀쩡한 침대가 저렇게 된 건 20년 군생활 동안 처음 본다고 해. 한 달 동안 이러니까 결국 그 생활관 인원들은 도저히 못 지내겠다고 중대장에게 말했고 매우 다행히 우리 중대가 한 달 뒤에 옆 막사로 이사할 예정이라 그 생활관 인원들은 그때까지 드래곤볼 마냥 뿔뿔이 흩어져 지냈어. 그리고는 이사를 간 뒤에 우리가 있던 막사는 헬스장, 노래방, 싸지방, 오락실 등등 다 때려박은 편의시설 전용 건물이 됐는데 그 생활관 쪽은 비워놓고 싶었지만 자리가 부족해서 결국 노래방을 들여놨다고 해. 이 노래방 놓은 이유도 과학적인데 귀신의 음기를 젊은이들의 넘치는 양기로 찍어 누르겠다는 행복안의 고견으로 노래방을 걷다 놨어. 근데 이게 통하긴 통했나봐. 찍어 누른지는 모르겠고 한 달도 안 돼서 그 노래방은 합선인지 뭔지로 사고로 불이 났어. 다행히 근무자가 빨리 발견해서 노래방만 태우고 말았는데 이젠 도저히 그 방을 쓸 수 없다 판단해서 완전히 폐쇄해버리고 노래방은 막사 밖에 컨테이너를 들여놓고 걷다 노래방을 들여놨어. 그러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알똥개를 갈고? 어떻게 갈궜길래 메이플 스토리 퀘스트 마냥 저주받은 나무까지 싹 다 주워가지고 저주받은 인형을 만들어. 아니 뭐 알똥개를 갈고?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네요. 풍수지리사 영감님이 해주신 잡설. 나 20대 초반에 마사지를 처음 배우던 시절 나 가르치던 원장 겸 스승이 도인계통이나 점쟁이 같은 양반들 발 넓게 아시면서 관계를 유지해 오시던 양반이었어. 그러다가 어느 날 80줄 드신 영감님이 마사지를 받으러 오셨는데 조선시대 때부터 풍수지리를 봐오던 사람들의 제자의 제자식으로 내려오던 사람이었어. 본인도 제자 하나 두고 가르치고 있다고 해. 그러다가 일요일날 어디 좀 가서 삽질해야 되는데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묻길래 휴일이라 싫다는 티를 팍팍 내니까 20만원의 금융치료를 통해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삽질하면서 듣게 된 이야기들이야. 내가 전문가가 아니고 약 10년 전에 들었던 거 최대한 기억해내면서 하는 거라 재미로만 봐. 1번 허구한 날 방송이나 책에서 배산임수 거려서 사람들이 진짜 뒤에 산이 있고 앞에 강이 있는 땅이 무조건 좋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고 해. 앞에 강이 있으면 분명 산에서 흘러 들어가는 강이 있을 건데 산 자체에 강이 많으면 묘자리나 사람 살기에는 꽝이고 그 주변 땅을 묘자리로 삼아 고인을 관에 담아 묻어들이다가 재수 없으면 훗날 관절을 유실될 수 있다고 해. 2번 영원한 명당은 없다. 사람도 세월 따라 변하듯 땅도 변하는데 묘지기를 고용해서 주변을 정리해주면서 관리해주면 어느 정도 유지해주지만 산이나 땅이 시간이 흐르면서 바람에 깎이거나 퇴적물이 쌓이면서 효험이 점점 줄어든다고 해. 근데 현대에 들어와서는 아파트 공사 같은 걸로 땅을 다 파헤쳐서 자기가 산 하나나 주변 토지를 전부 관리하는 거 아닌 이상 큰 효험을 보긴 어렵다고 한다. 3번 요새 풍수지리사들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산의 형상이랑 밟고 있는 땅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만 보는데 이거는 바다에서 파도만 보는 거라고 해. 진짜 명당을 찾으려면 과거에 무엇을 하던 땅인지 사연이 있는 땅인지 무엇이 있었고 무엇이 없어졌는지를 알아야 되고 근처 식물이나 바위나 땅 속에 있는 돌의 종류와 주변에 있는 산 같은 게 미래에 대충 어떻게 될까 예상까지 다 해야 오래가는 명당 자리라고. 4번 아무리 흉당이라고 해도 사람 따라 그걸 사용할 수 있거나 명당처럼은 아니더라도 평범한 땅처럼 바꿀 수 있다고 한다. 토지가 갖고 있는 소문이나 알아볼 수 있는 토지에 따라 예를 들어 사람이 못 살 땅 같은 데라도 한의학에서 말하는 체질학을 이용해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체질이 맞는 환자를 거주하게 하여 치료하게 하면 치유하는 데도 쓸 수 있다고 하더라. 대충 기억나는 것들은 이런 내용들이었어. 그 이후로도 우리 샵에서 종종 마사지를 받으면서 팁도 많이 주셨어. 지금 살아계시면 90줄이시겠지만 안타깝게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지금 그 수제자가 하고는 있다는데 소식 못 들은 지 꽤나 돼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모르겠다. 어릴 때 학교 지하 창고에 갇혀본 썰. 학교 지하 창고 쓸모없는 물건 다 모아놓는 곳이 있었는데 여름방학 직전에 책상 바꾼다고 남자들은 물건 달라 해서 지하 창고로 왔어. 꽤나 복도도 길고 깊숙해서 진짜 귀신 나올 것 같았고 여기가 너무 음습해서 곰팡이 냄새도 가득하고 담력 시험으로 일진들이 여기서 남자들이 모이자는 거야. 난 당연히 찐 따라 안 나오려는데 안 나오면 남자도 아니고 뒤진다는 말에 쫄아서 갔었어. 학교 뒷문 담 넘어서 열고 주번이 열쇠 받은 걸로 문 열고 교무실 키로 지하 창고로 갔는데 너무 칠흑같이 어두워서 무서운 거야. 가서 다들 처음으로 들어가니까 입구에서 뛰어나오고 나보고 일진들이 들어가라고 하는데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고 했다가 욕먹고 한 대 맞고 들어갔는데 걔네들이 문 잠그고 지들끼리 웃으면서 뛰어서 도망갔어. 장난이겠지 싶어서 2시간 기다려도 안 오더라. 아 개너무하네. 와... 문 두드려도 안 와서 창고 안쪽 가면 전구 있던 거 기억나서 불이라도 켜면 안 무서울까 들어갔는데 빛 한 줄기 없었고 갑자기 너무 무서워서 빛 한 줄기 안 들어오고 창고에서 울었어. 부모님은 맞벌이시라 바쁘시니 나 야밤에 없어져도 모르시고 잘 있겠지 생각하니 찾을 리는 만무하고 그 당시에는 핸드폰 가지기는 아직 너무 어린 나이여서 연락도 못하고 진짜 그 분위기가 너무 무서워서 우는데 누가 같이 우는 소리가 들려서 울다가 멈춰보면 목소리도 같이 멈추는데 내 목소리는 아니어서 너무 무서워서 눈 꼭 감고 숨도 안 쉬고 있는데 인기척이 사방에서 느껴지더라. 누가 눈앞에 있는 것 같은데 눈 뜨면 안 될 것 같더라. 폐쇄 공포증인지 숨도 갑자기 안 쉬어지기 시작하고 진짜 눈 감은 채로 오열하듯 울면서 창고에서 발목에 벌레 올라온 것도 모르고 리얼 눈 떠보니까 병원이고 앰뷸런스 언제부터 타고 있더라. 호흡기 끼고 눈 뜨니 구조대 아저씨가 하이 이럼. 정말로 그 창고에서 3시간 넘게 있었던 것 같은데 들어간 지 1시간 반 정도 나고 나중에 알게 됐어. 일진무리 중에 착한 애가 장난이 심한 것 같아서 상태를 보러 오니까 문 두드리면서 열라고 안쪽에서 내 목소리로 잔뜩 화난 표정으로 욕해서 열쇠 받아서 열어주려 와보니 엄청 질린 표정으로 창고 안쪽에 쓰러져 있었다고 해. 근데 난 기절해 있었고 창고 안쪽에 있었지. 문에는 있지 않았음. 응? 누가 문을 부서지게 두드려 줬는지는 미스테리야. 대리를? 귀신도 같이 나간 것 같은데? 커신도 그냥 같이 덤터기로 나와버렸네. 나와서 안 되는 게 나온 것 같은데?
익사한 사람 목격설. 이쪽 바닥이 좁기도 하고 해서 신상과 관련된 부분은 각색해서 적도록 하겠어. 아무튼 어쩌다 보니 항구의 야간 현장 업무를 보게 됐는데 대단한 건 아니고 포맨이라고 안전관리 감독하는 일을 한 달간 체험하게 됐어. 인턴 비스무리한 거지. 배 붙는 자리도 봐주고 사람들 제대로 나와 있나 체크하고 갱웨이 봐주고 하는데 2인 1조라 사수 옆에 바짝 붙어서 어시만 했어. 어쨌든 군대만큼 사람 쥐어 박아가면서 안전 신경 써야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여기도 사고 나면 사람 죽어나가기 딱 좋은 환경이다 보니까 긴장을 풀 수는 없었어. 그러고 보니 평택항에 대학생 하나 죽어서 뉴스 다 버렸지. 안타까운 일이야. 아무튼 야간에 졸지 않고 정신줄 붙잡는 일은 쉽지 않아. 베테랑들도 정줄 놓았다가는 대참사가 되기 십상인데 밤이라 어둡다 보니 사람 시야가 더 좁아. 크레인과 줄줄이 늘어선 라이트 타워들이 눈부시게 주변을 비춰도 어두컴컴한 밤하늘은 괜히 눈이 더 침침하게 느끼게 한다고. 아무튼 말하기 좋아하는 선임형이 일 좀 한가해질 때 썰 풀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나랑 신입 한 명이 흥미진진하게 들어주다가 더 신나서 얘기했던 것 같아. 사람이 하는 일이 다 그렇겠지만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는 법이고 스스로 안전 좀 챙기라고 여러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 형이 유독 이야기를 재미지게 하긴 했단 말이지. 아무튼 여기는 지면이 부족하지 그걸 적진 않겠어. 무거운 철덩이를 다루는 일은 다 위험한 법이긴 해. 운전도 그렇고 운송 컨테이너도 그렇고 철강 중공업 등등등. 스쳐도 병신되고 깔리기라도 하면 뼈도 못 추리니까 그날로 이승 탈출이지. 하지만 항구인 이상 바다와 접해있고 바다에서 흘러들어오는 게 배나 물고기만은 아니라는 게 그 형의 구수하고 맛깔난 입담이었어. 당신 크툴루를 몰랐지만 짠내나는 밤바다, 바람의 구리구리하고 퀴퀴함이란 솔직히 썩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어. 소설이 괜히 깊고 어두운 바다를 혐오스럽게 묘사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야. 아무튼 주의사항 중 하나는 바다로 들어가면 100% 죽으니까 실수로라도 떨어지지 말라는 거. 뭐 사실 100%라는 건 없긴 한데 옷 입고 수영할 수 있을 정도로 숙달을 뗀 사람이 아니고선 흐리고 탁한 바닷물에서 깎아지른 암벽을 자력으로 나오는 건 절대로 무리 같긴 해. 거기에 화물선 같은 게 붙는 항구의 암벽은 사다리를 걸쳐놓은 관광지 같은 게 아니다 보니까 높이가 장난이 아니거든? 떨어지면 밑이 물이건 아니건 최소 중상이란 거지. 솔직히 거기 밑은 감히 내려가 볼 엄두도 나지 않았어. 아무튼 다행히도 업무 중에 거기 떨어지는 사람은 본 적 없었어. 그리고 선임의 요점 중 두 번째는 이거였어. 거기 사람이 빠져서 둥둥 떠있어도 뛰어들지 말 것. 친구하고 터그보트랑 해경이 올 때까지 얌전히 기다리는 게 안전수칙이라는 게 다소 의아하긴 했어. 그렇게 어찌저찌 안 잘리고 1년간 무탈하게 지내고 1년차가 될 무렵 희한한 게 떠내려오는 걸 목격했어. 처음엔 그냥 흔한 해양 쓰레기인가 했는데 점점 가까워져서 보니 물에 머리를 쳐박고 둥둥 떠있는 사람이었어. 사실 사람인 줄 몰랐는데 선임이 저거 사람이다 해서 보니까 정말이더라. 배에 올라갔다 온 선임 말로는 배에서 이미 신고한 부유물이라고 들었어. 솔직히 라이트 타워에 조명빨도 있고 파도도 잔잔하고 너무 편안해 보여서 처음엔 시체로 보이지 않았어. 머리와 사지를 물속으로 축 들어놓으니 몸통만 반쯤 떠있는 게 됐지. 수영 배울 때도 저런 자세를 시키던가? 옷차림은 흔한 낚시꾼 같더라. 빨간색 체크무늬 같은 거 말임. 하지만 계속 보고 있으면 산 사람이 물에 머리를 쳐박고 저렇게 오래 있을 수 없잖아.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완전 소름이 돋더라고. 그래도 헤엄쳐가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 보니까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어떻게 하겠어. 배는 붙었고 해야 할 일들이 있으니 혀를 차주고 각자 업무를 하러 흩어져 갔어. 나중에 터그보트 같은 게 와서 수거를 해가나 어쨌나 싶은데 나는 교대라서 수거하는 건 목격하지 못했어. 그리고 다음날 선임한테 듣기로는 저기 땡땡항에서 며칠 전 실종된 실종자라는 모양이었어. 그 정도면 하루 이틀 만에 서울에서 부산 반 정도 거리 되니까 장난 아니지. 당신이 꽤 충격적이었는데 농담 아니라 하루도 안 걸려서 저리 긴 거리를 표류해버릴 정도잖아. 바다에서 실종되면 시체 찾는 거는 거의 포기해야 된다는 게 저런 거구나 싶었어. 어쨌든 뭐 그런 슴슴한 썰이었습니다. 내가 실제로 겪었던 지금도 트라우마로 겪는 일. 아카라이블의 괴담 채널이 있길래 본인이 겪었던 실화 이야기이자 아직까지도 내가 트라우마로 겪고 있는 일을 풀어보고자 한다. 때는 내가 중3 때 있었던 일이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현재까지도 체인점 음식집 자영업을 하신다. 그 당시 알바를 고등학생 알바 위주로 뽑았는데 아버지께서 애들이 자꾸만 1년을 못 넘기고 그만둔다며 곱비리 놈들은 끈기가 없으시다면서 20살 이상 알바로 찾는데 25살이던가 파릇파릇한 대학생 형이 알바를 한다면서 왔다. 일도 성실하게 잘하고 어떠한 일에도 남일이 아닌 자기 일 마냥 열심히 일하고 예의도 바르기에 어머니가 친아들 마냥 이뻐해 주셨단다. 가게 끝나면 우리 집 초대해서 밥도 먹여주고 회식도 하고 형 여친 불러서 같이 파티도 하고 그랬었다. 한 몇 개월 지나니까 갑자기 말도 없이 나오지 않았던가 몇 번씩 빠지면서도 알바비는 제때 챙겨달라고 요구한다던가 갑자기 터무니없이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길래 아버지께서 양아들 마냥 이뻐하셨는데 까분이 양아치였다 하시며 이번 달 급여 계좌로 붙여주시고 알바형을 잘랐다. 난 이때 이 형이 알바에서 잘린 줄 모르고 있었다. 이것이 우리 집에 큰 화근이 됐을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다. 어느 날 집에서 공부 중인데 집 인터폰으로 그 알바형이 새벽에 부모님
부모님도 아직 돌아오시지 않았던 시간에 현관문 앞에서 너희 부모님께서 회 떠서 먹자고 하셨어 라고 했다. 아직 부모님은 회식한다는 연락도 없이 형이 먼저 왔다는 것을 의아해하며 부모님께 연락을 하던 찰나 동생이 신난다면서 문을 열어주는 바람에 형 아니 그 새끼가 우리 집으로 신발을 신고 들어와서는 거실에서 담배를 꺼내 물고 소파에 앉아서는 형이 너희 아버지랑 아직 끝마치지 않은 게 있어서 말이야 라고 했다. 그래서 아버지를 불러온다고 하니 동생은 두고 가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내가 동생이랑 대화할 것이 있으니 잠깐 동생이랑 현관문 열어둔 채로 얘기하겠다고 했다. 생각보다 멍청해서 다행이었다. 흔쾌히 수락해주자마자 동생이랑 현관문으로 나가면서 대화하는 척하면서 동생 손잡고 냈다 계단으로 뛰어갔다. 그래서 집에서 야 너 씨발 어디가? 하면서 일어서다가 넘어져서는 쫓아오길래 겁에 질린 채로 계단으로 그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동생을 끌어당기면서 내려가서는 중간에 엘리베이터를 잡고 내려갔다. 그러고서 가게까지 그대로 뛰어가서 엄마한테 엄마 전에 알바했던 형이 우리 집 와서 아빠 찾고 있어요 하니까 엄마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러서는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 2분이랑 같이 올라가셨다. 몇 분 뒤에 경찰차가 한 대 더 오더니 경찰관 3분이 내리셔서 올라가셨다. 그러고선 40분 정도 지나니 그놈이 축 처져서 기절한 채로 경찰관분이 부축해서 들고 오셨다. 어머니한테 들은 바로는 집으로 들어가니 이 새끼가 우리 집 화장실에서 씻고 나서 나와서는 아버지 속옷을 입고서 너 씨발 뭔데 우리 집에 들어와? 너 아줌마 나 알아? 내가 이 집 들어오지 말랬지 라는 식으로 소리를 치길래 엄마가 질세라 집 등본이 내 이름인데 이게 어떻게 네 집이야 하고 소리쳤다고 한다. 그래서 경찰분들이 조사 좀 하시게 나와주세요 라고 하니 갑자기 부엌에서 천천히 가더니 과도를 뽑아서는 경찰에게 휘두르더니 엄마 왜 이러세요? 저 엄마 아들이잖아요. 저번에 싸웠다고 이러세요? 하면서 오해를 했다고 함. 뭐야? 그러자 경찰이 신하들이세요? 하면서 주춤했던 게 엄마 기억으로는 제일 어이없었다고 해. 추가 지원해서 경찰관 3분이 더 오셔서는 어찌어찌 울면서 자해하더니 쓰러지셨다고 했어. 그 이후로는 나는 진압되고 나서 집에 가니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게 이놈이 우리 집 옷장 다 뒤져서 다 자기가 입어보고 식칼도 하나 미리 꺼내두고 있었던 데다가 우리 집 식칼도 아니었다. 우리 집 은행 적금 통장들도 다 꺼내놓고 있었어. 그리고 부엌 탁상에 스마트폰 여러 대가 있었는데 나중에 들은 바로는 하나는 여친 폰이고 하나는 도난 신고 들어간 폰들이었다고 하셨다. 심지어 여친 폰은 여친이랑 싸우면서 데이트 폭력으로 뺏은 폰이라고 나중에 그 미친놈 여친이랑 직접 만나서 들은 거다. 아버지가 나중에 다 일일이 해결하시면서 징역받고 구치소 수감됐다고 한다. 그놈이 전에 자기 부모님은 죽었다고 했는데 멀쩡히 살아계셔서 우리 부모님 앞에서 아들 대신 사과한다면서 무릎 꿇고 우셨다. 난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내가 만약 내 동생을 거기서 잡아서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만약 이 새끼가 눈치채고 내 동생을 잡아놓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돋는다. 뭐지? 조현병인가? 어쨌든 이런 썰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양 특집 오늘의 썰은 여기까지.